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네, 파이썬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본편 영상이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거나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의 제목은 1분 파이썬인데요. 하루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익히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데요. 문법이 간결하고 굉장히 배우기 쉬우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꼭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서 쓰일 수 있고요. 코딩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언어입니다. 나도 코딩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어느새 파이썬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 1분 파이썬은 각 강의마다 1분간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핵심만 쏙 뽑아서 개념을 설명드리고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는 5초 동안 보여주고 나서 정답 및 해설이 공개되기 때문에 문제가 보여질 때 화면을 잠깐 멈추신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나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설정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분 파이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설치해 구글에서 파이썬을 검색하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하고요. add python 3. 얼마 to pass 부분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을 선택하시고요. next를 클릭하고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python 3 얼마 버전 정보로 인스톨 클릭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클로즈를 클릭.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볼게요. 구글에서 VS 코드로 검색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실행하시고요. 계약에 동의함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계속 클릭해줍니다. 네, 설치 클릭하시고요.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민 파이썬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오픈 폴더를 클릭합니다. 원민 파이썬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New 파일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practice.py 오른쪽 밑에 나오는 팝업에서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해 줍니다. 똑같이 적어주세요. 프린트 괄호 열고 작은 따옴표 헬로 디오 저장을 해주 삼각형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잘 표시가 되면은 환경 설정은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입력을 하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했을 때 헬로 월드라고 표시되는 걸 봤었는데요. 이 코드의 의미는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 즉 출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때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헬로 월드라는 부분이 여러 자료형 중에 하나인 문자 자료형이라는 건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여러 형태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했다고 했을 때 글자로 이루어진 이름, 주소는 문자 자료형, 숫자로 이루어진 전화번호, 생년월일은 숫자 자료형, 그리고 yes, no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동의 여부는 불리한 자료형이라고. 파이썬에서 숫자 자료형은 정수 또는 실수를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문자 자료형은 헬로 월드나 안녕하세요와 같은 한글, 영어 등의 문자를 의미하는데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앞뒤로 감싸면 됩니다. 참고로 10과 같은 숫자 자료형도 따옴표로 감싸게 되면 문자 자료형이 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불리한 자료형은 true와 false가 있습니다. 이때 단어의 시작 부분인 t와 f는 반드시 변수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른이고 조카분들이 설날에 세배를 하면은 세뱃돈을 주겠죠. 보통은 봉투를 미리 마련해두고 거기에 적당한 금액을 넣어두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3명의 조카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설날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대로 봉투 3개를 준비하고 적당한 금액을 계산해서 넣은 다음에 각각 봉투 1, 2, 3이라고 적어둡니다. 직장인은 돈 버니까 그냥 편지로. 그러면 여러분은 세배를 받고 나서 준비한 봉투를 그냥 순서대로 주면 되겠죠? 각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봉투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변수입니다. 즉 앞의 예제에서 봉투는 변수가 되는 것이고 세뱃돈이 값이 되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값을 넣는 것을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변수 이름을 먼저 적고 등호를 적은 다음에 이 변수에 놓고 싶은 값을 적어주면 돼요. 봉투 3개에 해당하는 변수를 만들고 각각 만원, 2만원, 그리고 파이팅이라는 글자가 적힌 편지를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려면은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각 변수를 괄호 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변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먼저 이름은 반드시 문자 또는 밑줄, 언더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뒤에는 문자나 숫자 또는 밑줄로 구성해야 되고요. 변수명에 공백이나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소문자로 이루어진 네임, 첫 글자만 대문자인 네임, 그리고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네임은 모두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됩니다.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미리 예약해둔 단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자료형을 공부할 때 true와 false가 있었죠. 이것들도 키워드이고 뒤에서 배울 for, while, if 등등 약 30개가 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키워드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라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독성, 즉 코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변수는 소문자로 된 단어 하나 또는 I 언더바 name, your 언더바 name처럼 밑줄로 구분된 단어들의 조합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료형은 필요에 따라 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산수에서 우리가 2 더하기 1을 했을 때 결과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 더하기 꿀꽈배기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에다가 꿀꽈배기를 더했으니까 2 꿀꽈배기, 산수에서는 이런 계산은 불가능하지요? 파이썬에서도 똑같습니다. 2는 숫자 자료형이고 2에다가 앞뒤로 따옴표를 붙이면 문자 자료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료형이 2와 문자 자료형이 2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을 더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이때 형 변환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형 변화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각각 정수, 실수, 그리고 문자로 바꾸는 동작을 해줍니다. 참고로 숫자 자료형은 정수, 실수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int는 정수, float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괄호 속에다가 내가 변화를 하고 싶은 값 또는 변수를 넣으면 변환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라는 문자를 정수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1.5라는 문자를 실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float 1.5라고 하면 됩니다. 반대로 숫자 자료형이 2를 문자로 바꾸고 싶다면은 str 괄호 속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괄호 속에 들어가는 값은 반드시 변환하려는 자료형이 알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자 2인 경우에는 정수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환이 불가한 거예요. 또는 2.5와 같은 실수값의 따옴표를 감싸서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정수로의 변환은 불가능하고 플로트를 통해서 2.5라는 문자를 먼저 실수 형태로 바꾼 뒤에 인트로 감싸서 정수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수를 정수로 변환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이 아닌 벌임이 되어서 이 예제의 결과는 3이 아닌 2가 돼요.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가 있는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어떤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기호가 똑같지만 곱하기는 꽃표 대신에 별표를 쓰고 나누기는 나누기 기호 대신에 슬래시를 쓴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퍼센트라는 연산자도 있는데요. 5% 1을 하게 되면 5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즉 1이 결과로 나오게 되고 또 몫을 구하는 것도 있어요. 몫은 슬래시를 2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 슬래시 슬래시 1을 하게 되면은 5를 2로 나눴을 때 목, 즉 2만 나오고 나머지는 1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곱셈을 의미하는 별을 2번 적으면은 거듭 제곱이 됩니다. 즉 5 별별 2를 하게 되면은 5의 2제곱, 즉 5 곱하기 5를 해가지고 25가 나오게 돼요. 값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연산도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가지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지 또는 크거나 같은지 또는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 연산자는 결과가 true 또는 false인 불리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가 2보다 크다는 참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같다라고 할 때는 등호를 2번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수학과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5는 2와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5, 는은 2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같지 않다를 비교할 때는 느낌표 는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5 느낌표 는 2를 하게 되면은 5는 2와 같지 않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논리 연산자도 있는데요. and를 쓰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참이면은 true, or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true, 그리고 not은 어떤 값을 반전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이 5보다 작다는 true죠. 그런데 7은 5보다 작다가 false이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참이 아니라서 false가 나오는 거고 or의 경우에는 3이 5보다 작은 건 true, 7은 5보다 작은 건 false인데 둘 중 하나라도 true이기 때문에 true.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3이 5보다 작은 건 true죠. 그런데 true 앞에다가 not이 있으니까 true를 반전시켜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멤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멤버 연산자도 있는데요. in을 쓰게 되면은 어떤 값이 여기 뒤에 있는 것에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c라는 글자가 지금 cat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때 결과는 true가 되는 거고 not in을 하게 되면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not in cat을 하게 되면은 cat이란 단어에 c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라는 말인데
이건 틀렸죠. 네, C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false가 되는 거예요. 불리한 자료형은 true와 false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가집니다. 비교 연산자에서 이런 거 출력하면은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거를 같이 해봤었지요. 그리고 형 변환을 배울 때 int, float, string으로 값을 바꾸는 걸 해봤었는데 사실은 불리안으로 바꾸는 형 변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불리안 중에서 bool까지만 쓰면 되는데요. bool은 값이 있으면 true로, 값이 없으면 false로 변환됩니다. 값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문자 자료형의 경우에 a 변수에 hello라는 문자를 넣게 되면 이거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b와 같이 따옴표 속에 빈칸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에도 빈칸이라는 값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C와 같이 따옴표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값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놔서 실행을 해보면 C의 경우에만 false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숫자의 경우에는 0이 아닌 모든 수는 true, 0은 false가 됩니다. 0은 말 그대로 없는 거니까요. 예제에서 A와 B는 각각 1과 -2라는 값이 있으므로 true인데 C는 0이라서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의 키워드 중에서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none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none을 하게 되면 값이 없으므로 false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불리안은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사회자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즉흥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미 작성된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본 사이사이에는 어디서 잠시 멈춰야 할지, 또 언제 다시 시작해야 할지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라면 대본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소리를 열린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요. 대본에 적혀는 있지만 읽지 않고 참고만 하는 부분은 이곳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객들은 이런 부연 설명을 듣지 못하죠. 만약 부연 설명이 없는 대본일 때 사회자가 경험이 많아서 결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사회를 보는 경우였다면 어쩌면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실제로 읽지는 않지만 참고하기 위해 적어두는 부연 설명 또는 메모를 프로그래밍에서는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작성된 소스 코드를 주석 처리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주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문장, 즉 한 줄을 주석 처리하려면 문장 앞에 샵을 적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면 두 번째 문장은 주석이므로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 이상의 여러 문장을 주석 처리하려면 영역 앞 뒤에 따옴표를 3개씩 적어서 감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초록색 부분 두 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석은 복잡한 코드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다른 개발자에게 메모를 남길 때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잠깐 실행을 막아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 빌라의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빌라 입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고 세대별로 주차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무에 살고 있다고 하면 주차는 왼쪽에서 세 번째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볼 때는 두 번째 이후로 모두 비어 있으니까 아무 곳에나 주차해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세 번째 칸에 주차하라고 알려줍니다. 친구는 여러분이 알려준 곳에 주차를 무사히 잘 했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주차장이지만 몇 번째라는 정보를 통해서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파이썬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파이썬의 문자열에서 또는 뒤에서 배울 리스트라는 것에서도 몇 번째라는 게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처음 시작이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랭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을 때 첫 번째 글자는 P가 되겠죠. P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랭을 적고 대괄호 속에 찾으려는 위치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인덱스 값이 0이니까 대괄호 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자를 출력하려면 마지막의 인덱스 값은 5니까 랭 대괄호 5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파이썬에서는 마지막을 -1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인덱스 값을 써도 되고 마지막을 -1로 시작해서 -2, -3과 같이 1씩 감소하는 인덱스도 가능해요. 슬라이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덱스 값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친구가 볼 때는 두 번째부터는 모든 자리가 다 비어 있었지요. 이거를 파이썬에 대입해서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즉 인덱스 기준으로는 1부터 5까지를 구하려면 랭 대괄호 속에 시작 인덱스, 콜론 그리고 끝 인덱스에 1을 더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덱스 1부터 6 직전까지 6은 포함되지 않고 5까지의 값을 잘라주는 거예요. 참고로 파이썬에서는 어떤 시작 인덱스로부터 끝까지를 자르고 싶으면 뒷부분을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즉 1콜론까지만 적으면 1부터 끝까지를 자르는 역할을 해줍니다. 끝을 포함해서 말이죠. 반대로 맨 처음부터 어떤 인덱스까지를 자르려면 처음 부분을 비워주면 돼요. 대괄호 콜론 4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인덱스 4 직전까지인 3까지의 값 pyth까지를 잘라주게 됩니다. 조금 더 응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시작과 끝 모두 인덱스 없이 그냥 콜론만 적어주면 돼요.
숫자 2에다가 꿀까베기를 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를 숫자가 아닌 문자로 형 변환하면 이 꿀까베기가 가능해집니다. 스낵이라는 변수에 꿀까베기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to라는 변수에 2개라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 둘을 합쳐서 꿀까베기 2개라고 만들고 싶다면 더하기를 써서 둘을 서로 합쳐주면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주세요라는 글자를 붙여볼까요? 주세요라는 변수는 주세요 더하기 주세요라는 글자인데 이렇게도 되지만 주세요라는 변수가 2번 쓰였죠. 파이썬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하기 는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주세요라는 변수에다가 주세요라는 글자를 더한 값을 주세요 변수에 넣게 되는 겁니다. 주세요 변수에 들어가는 최종 값은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문자가 아닌 다른 자료형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num이라는 변수에 3이 들어가 있을 때 num 변수에다가 2를 더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더하기 는을 써서 num 더하기 는 2 이렇게 표현해도 위 문장과 완전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num은 3 더하기 1을 해서 5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1을 빼고 싶다면 num 빼기 는 1을 하면 되고요. 2를 곱하고 싶다면 num 곱하기 는 2, 4로 나누고 싶다면 나누기 는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문자를 몇 글자인지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length를 의미하는 len이라는 함수인데요. 함수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일단은 len 괄호 속에 길이를 알고 싶은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몇 글자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꿀까베기는 4글자네요. 때로는 여러 줄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수를 선언할 때 문자열 앞뒤로 따옴표를 3개씩 감싸면 됩니다.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와 비슷하죠. 메소드란 것이 있습니다. 메소드는 클래스 내에 정의된 어떤 동작 또는 기능을 하는 코드들의 묶음을 의미하는데 그냥 쉽게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문자열, 점, 메소드 이름,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됩니다. 때로는 괄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letter라는 변수에 how are you가 들어있습니다. you 부분만 대문자네요. 그런데 이 문자열 전체를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lower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letter.lower 괄호 열고 닫고라고 하면은 모든 문자를 손쉽게 소문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내용을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upper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하고 싶다면 capitalize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이러면 일반적인 영어 문장 형태가 되는 거죠. 각 단어들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싶다면 title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는데요. 마치 신문 기사 제목처럼 각 단어들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대소문자를 서로 뒤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letter.swapcase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그러면 소문자는 대문자로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문자열을 나누고 싶다면 split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는데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눠진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리스트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문자열 내에서 어떤 글자가 몇 번 쓰였는지, 즉 예제에서 how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보려면 count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찾으려는 글자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횟수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배웠고 메소드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메소드는 기능이라고 했죠. 네, 계속해서 주요 메소드들을 배워볼게요. s라는 변수에 나도고등학교란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 문자열이 어떤 문자로 시작하는지 나도로 시작하는지 확인하려면 start with가 있습니다. 여기 괄호 속에 확인하려는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결과는 불리한 형태로 true 또는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값으로 끝나는지 확인하려면 end with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start with와 동일해요. 만약에 앞뒤로 이런 점과 같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strip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괄호 안에 제거하려는 문자들을 넣어두면 문자열 앞뒤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문자열 앞뒤로 불필요한 공백들이 제거가 됩니다. 문자열 일부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replace를 써서 찾으려는 문자와 바꾸려는 문자를 입력하면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고등학교를 찾아서 고교로 바꾸는 거죠. 특정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find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넣어주면 인덱스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학교는 0, 1, 2, 3, 4에 있으니까 지금 4 값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문자열을 다른 문자들 사이에 가운데로 집어넣고 싶다면 센터 메소드의 총 길이, 여기서는 10글자라고 정의를 해뒀고 하이픈을 적어서 나도고등학교를 하이픈으로 감싸는 총 10글자에 해당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배워봤고요. 아직 훨씬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구글에서 파이썬 내장형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컨트롤 F 하시고 find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스크롤 조금 올려보시면은 문자열 메소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서로 다른 다양한 메소드가 있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변수에 파이썬 그리고 자바라는 변수에 자바라는 값이 있을 때 프린트를 이용해서 둘 다 출력하려면 더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됐었죠. 구분을 위해서 중간에 띄어쓰기도 하나 추가해줬고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콤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출력하고 싶은 변수 또는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게 되면 자동으로 띄어쓰기까지 해서 출력을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변수 값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문장 속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과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먼저 더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때 각각 색칠된 부분이 문자의 값들이고 더하기를 통해서 서로 합쳐진 겁니다. 또는 앞에서 배운 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하기는 콤마를 통해서 출력하다 보니까 따옴표도 많고 뭔가 복잡해 보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문자의 포맷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중괄호와 포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을 때 문장 내에 괄호를 넣어주고 문자를 뒤에 점을 찍고 포맷이라고 한 뒤에 괄호 속에다가 출력하라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포맷 속에 있는 값들이 순서대로 문자의 내일 중괄호에 대입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랑 비슷한데 중괄호 속에 숫자가 들어가요. 이때 숫자는 0부터 1, 2 이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문장을 적으면 포맷 속에 있는 값들이 순서대로 중괄호 0, 중괄호 1의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과 다른 점은 중괄호 안의 순서를 숫자를 통해서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괄호 0, 중괄호 1이 아니고 중괄호 1, 중괄호 0으로 적는다면 1부분에 자바가 들어가고 0부분에 파이썬이 들어가서 순서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f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문자열 앞에 f를 붙이고 문자열 내에서 중괄호를 적는데 여기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바로 정의해주면 됩니다. 즉 이렇게 파이썬 자바라고 적으면 파이썬 변수의 값, 자바 변수의 값을 바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엄청 간편하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친구가 파이썬 배우기 쉬워 하고 물었다 인데 여기 보면 큰 따옴표가 있죠? 프린트를 통해서 이 문장을 출력하려면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면 잘 출력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속으로 엄청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다 인데 여기는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죠? 이때는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출력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라는 부분과 라고 생각했다 라는 부분이 각각 문자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중간에 엄청 어려운데 라는 부분이 혼자서 알 수 없는 녀석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작은 따옴표 대신 큰 따옴표로 문장 전체를 감싸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지만 나만 당할 수 없지라는 생각에 엄청 쉽지라고 했다. 이 문장은 작은 따옴표도 있고 큰 따옴표도 있어요. 일단 큰 따옴표로 먼저 적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뒤에 엄청 쉽지라는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탈출 문자를 쓸 수 있습니다. 탈출 문자는 역슬래시와 특정 문자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능이나 문자를 표시하는 건데요. 문자를 내에서 각 따옴표는 역슬래시 다음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장은 이렇게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모두 잘 출력이 됩니다. 이때는 프린트문의 시작과 끝도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탈출 문자를 이용해서 역슬래시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어떤 폴더의 경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대로 값을 출력하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역슬래시를 2번씩 적어주면 이런 형태로 잘 출력이 됩니다. 역슬래시 n을 이용해서 줄바꿈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줄에 해당하는 문자를 만들 때 따옴표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거를 탈출 문자 역슬래시 n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면 탈출 문자 부분에서 줄바꿈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내장 자료형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전 강의에서 몇 번 언급된 리스트인데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OS를 산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OS 하나 정도는 가볍게 들고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몽쉘이 있어요. 근데 몽쉘도 하나 사야 되겠죠? 자, 손은 두 개니까 OS와 몽쉘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초코파이도 있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일 때 초코파이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축하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그 기억이 떠올라서 초코파이는 3개 정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5개를 다 들고 가려니까 손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네요. 이때 편의점 직원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은 제안이죠? 비닐봉투가 있으면 아무래도 들고 가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투에 모두 다 집어넣고 한 손으로 편하게 들고 갑니다. 이번에 배울 리스트가 바로 이 비닐봉투 같은 건데요. 우리가 변수를 통해서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었다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 속에 넣고 싶은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선언할 수 있는데요. 마이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순서대로 초코빵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초코파이는 3개라고 했죠. 리스트는 똑같은 값이 중복으로 들어가도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코파이를 그냥 3번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는 숫자, 불리한, 문자 자료형 등 아무 값이나 막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무 값도 없는 비닐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대괄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비닐봉투가 되는 거죠.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비닐봉투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렇게 리스트가 선언되어 있을 때 어떤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하려면 문자열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괄호 속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출력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리스트의 값들은 순서가 보장된다는 특징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OS, 두 번째는 몽쉘 이런 순서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리스트는 마구잡이로 물건을 집어넣는 순서 없는 비닐봉투가 아니라 내부에 칸막이가 있어서 집어넣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관리가 되는 특수한 비닐봉투인 거죠. 순서가 보장되기 때문에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자르려면 역시 문자열과 똑같이 콜론을 통해서 시작, 중요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결과는 리스트 형태로 나오게 돼요. 리스트에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려면 in을 쓰면 됩니다. 결과는 불리한 형태로 값이 있다면 true, 없다면 false이고요. 리스트 내에 몇 개의 값이 있는지를 보려면 len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값이 3개가 들어가 있네요. 리스트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한데요. 값을 수정하려면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해서 마치 변수값 변경하는 것처럼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appe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스트 맨 뒤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remove를 이용해서 괄호 속에 지우려는 값을 입력함으로써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합치려면 extend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개드린 것들 외에도 이런 다양한 메소드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리스트와 같이 여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장 자료형인 튜플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 속에 값들을 넣고 콤마로 구분했었지요. 튜플은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 속에 값들을 넣고 콤마로 구분합니다. 리스트와 튜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튜플은 한 번 만들고 나면 수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리스트를 공부할 때 편의점에서 먼저 OS 몽쉘만 사서 비닐봉투에 담고 집에 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다시 편의점에 와서 초코파이를 추가로 구매한다면 비닐봉투, 즉 리스트에 추가로 초코파이를 넣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튜플은 수정이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마치 계산을 하고 나면 비닐봉투에 개봉금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같아서 OS와 몽쉘을 사고 비닐봉투에 스티커가 붙고 나면 이후에는 초코파이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심지어 OS와 몽쉘은 봉투에서 꺼낼 수가 없으니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튜플은 이렇게 수정이 불가한데 이거 빼고는 리스트와 거의 비슷해서 읽기 전용 리스트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소괄호로 써서 이렇게 튜플을 정의할 수 있고요. 리스트와 동일하게 중복도 허용됩니다. 아무 자료형에나 다 넣을 수 있고요. 사용법도 수정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리스트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요. 원하는 위치의 값에 접근할 수 있고 원소들의 순서 또한 보장이 되고요. 슬래싱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함 여부도 in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길이 확인도 가능해요. 튜플에는 또 이런 메소드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튜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괄호를 쓰고 콤마로 구분된 값들을 넣는 방법으로 튜플 선언이 가능한데요. 이런 작업을 패킹이라고 합니다. 비닐봉투에 넣듯이 여기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값들을 왼쪽에 있는 마이 튜플에 집어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것의 반대인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을 언패킹이라고 하는데요. 마이 튜플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서 파이1, 파이2, 파이3 변수에 각각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으로 각각 변수의 값들을 집어넣는 코드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언패킹에는 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넘버스라는 튜플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넘버스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가 안 맞죠. 하지만 이렇게 별을 적음으로써 넘버스 중에서 첫 번째 값인 1은 1 변수에 2는 2 변수에 넣고 나머지는 모두 others에 집어넣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때 others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지만 튜플이 아닌 리스트 형태로 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이거 시험에서 필요에 따라 별의 위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앞 변수에 별을 넣게 되면 9에는 9, 10에는 10이 들어가고 그 외의 값들, 즉 1부터 8까지가 others에 들어가게 되고요. 별을 다른 변수들 사이에 넣게 되면 1 변수에는 1, 10 변수에는 10이 들어가고 그 사이의 값들인 2부터 9까지가 others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트란 게 있습니다. 리스트, 튜플과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세트는 값들이 순서가 보장되지 않고 중복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여러분이 정하기로 했는데 일단 친구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적어볼게요. 친구 A는 돈가스, 보쌈, 그리고 제육덮밥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친구 B는 짬뽕, 초밥, 제육덮밥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메뉴를 고르면 아주 무난할까요? 그렇습니다. 제육덮밥을 고르면 아마 두 친구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중괄호 속의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는 거예요. 먼저 친구 A는 제가 편의상 대문자 A로 이름을 짓고 좋아하는 음식을 세트로 만들어 볼게요. 친구 B도 이렇게 선언하고요. 두 친구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인터섹션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쉽게 제육덮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여기에 적힌 모든 음식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자리라서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라고 친구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두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이 다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네, 합집합을 통해서 모든 음식을 합쳐볼게요. 유니온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세트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결과는 이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중복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제육덮밥은 한 번만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A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빼고는 다른 음식은 잘 못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육덮밥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는 빼고 먹고 싶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만 좋아하는 음식을 추리기로 합니다. B와 공통으로 좋아하는 제육덮밥은 먹기 싫다고 했으니까 A 세트에서 B 세트를 빼는, 즉 차집합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때는 디퍼런스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A 세트에서 B 세트의 값들을 뺀 순수 A 세트에만 있는 값들을 뽑게 되는 거죠. 세트는 값들이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리스트에서 이렇게 값이 있을 때 인덱스를 통해서 첫 번째 값을 얻을 수도 있고 0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직접 바꿀 수도 있었죠. 튜플인 경우에도 값 변경은 불가하지만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접근하는 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세트는 순서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덱스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리스트와 튜플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튜플처럼 읽기 전용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친구가 이 세 가지 음식만 먹을 줄 알았는데 닭갈비를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 늘어난 거죠. 그럴 땐 이렇게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육덮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하면 remove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어서 앞으로 모든 음식을 다 안 먹겠다고 하면 clear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든 값을 싹 지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만 하면 myset은 값이 비어있는 세트가 되는 거고요. delete를 의미하는 del 띄우고 세트를 적어주면은 myset이라는 세트 자체를 완전 삭제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는 myset을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트와 튜플도 동일합니다. 세트에는 또 이런 메소드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울 자료형은 딕셔너리입니다. 사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어가 있고 그 단어의 뜻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비슷한데요. 공부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하면 사전에서 공부를 찾으면 되겠죠? 이때 공부를 키라고 하고요. 이 단어의 의미가 설명된 부분을 value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딕셔너리는 키와 value가 항상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키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키와 value를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콤마로 구분해서 또 key2, value2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이름, 나이, 키, 몸무게는 각각 키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실제 값들은 value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보니까 좀 길고 알아보기가 힘들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작성해도 괜찮아요. 예제에서는 모든 키값이 따옴표를 포함한 문자 형태인데 숫자 등 다른 형태로도 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만 피하면 되고요. 그리고 value 부분도 나 귀요음은 문자이고 다른 값들은 정수인데 딕셔너리에는 숫자, 문자, 불리한, 리스트나 튜플 등도 얼마든지 value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딕셔너리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대괄호 속에 키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이름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고요. 나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펄슨이라는 딕셔너리를 선언했을 때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키를 넣어주면 그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오는 걸 해봤는데요. 별명이라는 키에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펄슨 딕셔너리에 별명이라는 키는 없기 때문이지요. 이때 get 메소드라는 걸 쓰면 똑같이 별명이라는 키에 접근을 시도하는데 키값이 없어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그냥 none이 출력됩니다. 물론 키값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value가 나오게 되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대괄호 속에 새로운 키를 넣고 value를 정의해주면 되고요. 특정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바꾸고 싶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즉 새로운 키이면 값 추가, 이미 존재하는 키이면 값 수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여러 키에 해당하는 value들을 바꾸려면 업데이트 메소드를 이용하고 괄호 속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바꾸려는 키와 업데이트될 value들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키를 130으로 몸무게를 26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특정 키 value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pop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지우려는 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다른 자료형과 마찬가지로 clear를 쓰면 되고요. 딕셔너리 안에 어떤 키들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key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떤 값들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values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키와 value를 쌍으로 모두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items라는 메소드를 쓰면 이렇게 키와 value가 콤마로 구분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에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자료형을 배워봤는데요. 각각의 자료형이 가지는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는 대괄호로 선언을 하고 콤마로 값을 구분해서 넣으면 되고요.
값을 넣는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중복값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슬래싱도 가능하죠. 인덱싱을 통해서 값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메소드들을 통해서 값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튜플은 소괄호를 이용해서 선언할 수 있고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보장이 되고 중복값도 허용이 됩니다. 접근도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런데 튜플은 읽기 전용이라서 수정, 추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튜플이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트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선언하고요. 리스트와 튜플과는 다르게 값의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값을 여러 번 넣어도 세트 내에 그 값은 딱 하나뿐이에요. 순서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인덱스를 통한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트 내에 어떤 값을 직접 수정하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세트 자체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선언하되 키와 밸류가 항상 쌍으로 따라다니죠. 그리고 입력한 값들이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 참고로 파이썬 3.7 버전부터 순서 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키 값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요. 접근은 인덱스가 아닌 키로 하면 되고요. 접근한 뒤에는 밸류 변경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키와 밸류도 이렇게 쉽게 추가가 가능하며 삭제도 가능합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각 자료형을 언제 쓰면 좋을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요. 여러 값들을 순서대로 관리해야 한다면 그냥 리스트를 쓰면 됩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 바뀔 일이 없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동작 중에 실수로라도 값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막으려면 튜플을 쓰고요. 특정 값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인 경우에는 세트를 쓰고요. 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면 키 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딕셔너리를 쓰시면 됩니다. 값이 바뀔 일이 없거나 바뀌면 안 되는 경우 튜플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튜플은 수정, 추가, 삭제가 모두 불가능한 읽기 전용 자료형이니까요. 그런데 튜플도 사실은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튜플을 선언했는데 만약에 초코 파일을 추가하고 싶다면요. 리스트를 적고 소괄호로 감싸면 리스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myList라는 이름으로 이 리스트를 저장해 두고요.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append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가하고 다시 튜플 소괄호로 myList를 감싸면 튜플로 자료형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걸 myTuple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튜플을 리스트로, 리스트를 튜플로 바꾸기 위해 각 자료형을 이렇게 튜플 괄호 또는 리스트 괄호로 감싸면 됩니다. 리스트는 중복값이 허용되는데요. 때로는 중복값들을 제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초코파이가 3번이나 들어간 리스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세트를 적고 괄호 속에 리스트를 넣어서 세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복값인 초코파이는 3개 중에서 하나만 남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세트는 중복도 허용하지 않지만 순서도 보장하지 않지요. 그래서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섞일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리스트라면 그냥 써도 되겠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면 세트로 변환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럴 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딕셔너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딕셔너리는 순서를 보장하면서 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dict.fromKeys라고 입력하고 괄호 속에 myList를 넣어주면 리스트에서 중복이 제거된 OS 몽쉘 초코 파일을 키로 가지는 새로운 딕셔너리가 생깁니다. 참고로 이때 value는 모두 none이에요. 그리고 이 딕셔너리를 다시 리스트로 감싸면 키 값들만 뽑아서 리스트로 다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리스트를 선언했을 때의 순서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는 자료형들을 서로서로 바꿔보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하나씩 모든 문장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주석 처리를 하면 그 문장은 무시가 되었지만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반드시 모든 문장이 실행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코드가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코드가 실행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if입니다.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태울 수 있는데요. 조건이 참일 때만, 즉 true일 때만 이 문장을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거짓이면, 즉 false이면 이 문장이라는 부분은 실행되지 않는 거죠. 코드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if 띄우고 어떤 조건을 적고 끝에 콜론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앞에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들여쓰기는 보통 스페이스 4번 또는 키보드의 탭을 한번 누르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경우에는 조건 뒤에 콜론을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코드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일요일이면 어떻게 하죠? 네, 게임을 한 판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today 변수가 일요일이면 이 조건이 참이므로 게임을 먼저 한 판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만약에 화요일이라면 if 조건이 거짓이므로 게임을 하지 않고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겠네요. 즉 이 문장 부분, 네, 여기죠. 여기는 실행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if에는 이런 형태도 있는데요.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조건이 거짓이면 저 문장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코드로는 이렇게 if 조건문 아래에다가 else를 적고 콜론을 적으면 됩니다. 그 밑에 저 문장 부분은 역시나 앞에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적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if 조건이 만족하면 이 문장을, 그렇지 않으면 저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다음 문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오늘이 일요일이면 게임 한 판을 하고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이때는 else 부분은 아예 실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무시되고 else 부분이 실행되어서 스마트폰 딱 5분만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if else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뭐뭐라면 if 내의 문장들이, 그렇지 않다면 else 내의 문장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잠깐 복습해 볼게요. if는 만약 뭐뭐라면 if 내의 문장들이 실행되는 거고요. if else는 만약 뭐뭐라면 if 내의 문장들이, 그렇지 않다면 else 내의 문장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elif라는 건데요. elif는 앞의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 다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elif는 if와 else 사이에 원하는 만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처음 if의 조건이 틀리다면 주황색 elif의 조건을 확인하고, 주황색도 틀리다면 초록색을, 초록색도 틀리다면 파란색을, 파란색도 틀리다면 else가 실행되는 거예요. 참고로 elif도 선택사항이지만 if문을 사용할 때 else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경우에는 else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if, el, if, else를 플로우로 그려봤는데요. 만약 if 조건이 참이라면 이 문장 실행 후에 다음 문장으로, 거짓이라면 elif의 조건을 확인하고 이게 참이라면은 저 문장 실행 후에 다음 문장으로, 이마저도 거짓이라면 그 문장 실행 후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코드를 보시면 맨 처음 if에는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 elif를 쓰고 동일한 형태로 두 번째 조건을 적습니다. 그 이후에 else를 넣어서 위에 나열한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의 동작을 처리할 수 있어요. 즉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오늘이 일요일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 한 판만 하고 나서 if문을 모두 빠져나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 않으므로 다음 조건으로 내려오고, 다음 조건에서는 만족을 하므로 elif 내의 코드가 실행되고 if를 빠져나오게 되죠. 즉 이렇게 되어서 폰을 5분만 만지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요. 오늘이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라면 if, elif 모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else 부분이 실행되어서 물만 한 잔 마시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if와 else 사이에 elif는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if 중첩을 배워보겠습니다. 중첩이란 말 그대로 if문 내에서 또 다른 if문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if가 참이라면 일단 이 문장이 실행되고 나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두 번째 if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if가 참이면 저 문장이 실행되지만 만약 두 번째 if가 거짓이라면 저 문장은 실행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코드로 나타내면 if 문장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이 문장을 적고요. 이 문장 다음 줄에 중첩된 if문은 이 문장과 동일한 크기만큼의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적고요. 중첩된 if가 참일 때 실행될 저 문장은 또 중첩된 if를 기준으로 이만큼 들여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반칙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냥 주의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면 옐로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드 카드는 받으면 바로 퇴장이지만 옐로 카드도 두 번을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레드 카드와 동일하게 퇴장이 되지요. 어떤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누적 옐로 카드 개수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if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먼저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옐로 카드는 처음에는 0이죠. 한 번도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파울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true라고 적혀 있지요. 편의상 옐로 카드에 준하는 파울 정도라고 할게요. 다음 줄에서 if문을 통해서 파울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파울이 맞다고 하면 옐로 카드를 한 장 받겠지요. 현재까지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옐로 카드가 총 몇 장인지 확인해서 한 장이면 계속 게임을 진행하고 두 장이면 퇴장을 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첩 if문이 필요한데요. 동일한 위치만큼 들여쓰기를 한 상태에서 if문을 하나 더 쓰고 옐로 카드가 두 장이 맞다면 그 다음 줄에 다시 들여쓰기를 하고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이라는 문구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셈이죠. 옐로 카드가 두 장이면은 true일 때 경고 누적 퇴장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만약 옐로 카드를 처음 받는 경우라면 퇴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else를 적고 옐로 카드가 두 장이 아닐 때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 파울이 아니었다면, 파울 변수가 false였다면 여기 안에 있는 if문들은 아예 실행이 안 되겠죠. 즉 옐로 카드를 받을 만한 파울이 아닌 그냥 주의 정도만 주는 파울일 때는 첫 번째 if와 동등한 위치에 else문을 이용해서 주의라고만 찍어주겠습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울이 아니면은 그냥 주의만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if문 밖에 있는 다음 문장들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이 맞을 경우에 또 다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if 중첩을 배워봤습니다.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몸을 풀기 위해서 팔벌려 뛰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팔벌려 뛰기를 할 때마다 팔벌려 뛰기 해, 팔벌려 뛰기 해, 팔벌려 뛰기 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진 않죠. 보통 팔벌려 뛰기 10회 시작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동일한 팔벌려 뛰기 동작을 반복해서 10번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 찍어 볼게요. 똑같은 문장을 10번 출력하려면 복사 붙여넣기를 10번 하면 되겠죠. 그런데 10번이 아니라 1000번 출력을 하려면 그냥 복붙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포문을 먼저 배워볼게요. 사용 문법은 이런데요. 포, 변수, 인, 반복, 범위 또는 대상을 적고 콜론을 한 뒤에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반복 수행할 문장들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for x in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10을 넣은 뒤에 콜론을 적고요. 그 다음 줄에 프린트, 팔벌려 뛰기 해를 적습니다. 이때 range 10은 총 10번을 반복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라서 이 문장은 오른쪽에 있는 문장과 100% 동일합니다. 반복문 for를 이용해서 딱 두 줄 만에 같은 출력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문장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x라고 적은 부분을 프린트문 내에서 써볼 건데요. x는 range 10을 통해서 반복을 할 때마다 값이 바뀝니다. 실행을 해보면 x 값은 이렇게 0부터 9까지 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range는 어떤 범위 내의 숫자들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range 10을 하게 되면 0 이상 10 미만, 즉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for x in range 10을 하게 되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순서대로 x에 하나씩 넣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때 x는 그냥 제가 지어준 이름이고요. 일반 변수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for 반복문을 배울 때 range를 사용했었는데요. range 10이라고 적으면 0 이상 10 미만의 숫자들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10이라는 값은 스탑을 의미합니다. 즉 0부터 스탑 미만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만드는 건데요. for 반복문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0부터 9까지 출력이 될 텐데 컴퓨터와는 다르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수를 셀 때 1부터 시작하죠. 이럴 때는 range를 조금 다르게 써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값을 2개 넣어주면 첫 번째 값이 시작값이 되고 두 번째 값이 종료값이 되는 거라서 스타트 이상 스탑 미만까지의 숫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ange 함수에 1과 10을 차례로 넣어주면 0이 아닌 1부터 시작해서 1 이상 10 미만의 숫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range를 쓸 때 한 가지 값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step이라는 건데요. 스텝 값을 지정하게 되면 숫자들 사이에 그만큼을 증가하게, 즉 띄우게 됩니다. 우리가 홀수, 짝수 또는 상위 배수 등과 같이 규칙적인 간격의 숫자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range 1, 10,2를 하게 되면 1 이상 10 미만의 수를 만드는데 숫자마다 이만큼씩 증가하라는 의미가 되어서 1, 3, 5, 7, 9와 같은 홀수로 된 숫자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스타트 값을 2로 바꾸게 되면 2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증가한 2, 4, 6, 8, 즉 짝수들로 이루어진 숫자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range 3, 10,3을 하게 되면 3부터 시작해서 10 미만의 숫자들을 3만큼 증가한 3의 배수로 이루어진 3, 6, 9라는 숫자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for 반복문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반복 범위 또는 대상을 순회하면서 포문 내의 문장을 반복 수행하게 되지요. 앞에서 우리는 range를 통해서 반복 범위를 지정해 봤었는데 이번에는 반복 대상을 이용해서 포문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반복 대상에는 우리가 자료형을 공부할 때 배웠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가 쓸 수 있는데요. myList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for 반복문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or x in myList 콜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myList 안에 있는 1, 2, 3이라는 값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x에 집어넣게 되고요. 실행해보면 결과는 1, 2, 3이 나오게 됩니다. 튜플도 리스트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제의 결과도 myList와 동일하죠. 딕셔너리는 좀 달라요. 이렇게 펄슨이라는 딕셔너리가 선언되어 있을 때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person.values를 반복 대상으로 하게 되면 펄슨이라는 딕셔너리가 가지는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력이 되고요. values 대신 keys를 입력하면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또는 딕셔너리가 가지는 items를 이용하면 키와 밸류가 함께 반환이 되어서 모두 다 출력해 볼 수 있지요. 이때는 키와 밸류를 모두 받기 위해서 for 뒤의 변수 부분에 키를 위한 k, 밸류를 위한 v가 콤마로 구분되어서 둘 다 들어간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이런 자료형 외에도 일반 문자열도 반복문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float이라는 변수에 apple이라는 문자열을 선언해 두고 반복문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문자열 내의 글자들이 하나씩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반복문에는 whil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for와 while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for는 정해진 범위 또는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반복하는 것이라면 while은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캐리어에 짐을 쌓야겠죠. 항공권을 보니 수화물로 붙이는 짐은 최대 25kg까지 허용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집에서 캐리어에 짐을 넣으면서 무게를 체크합니다. 25kg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짐을 넣고 캐리어를 잠그겠죠. 편의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은 모두 3kg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8개의 짐을 넣을 수 있겠네요. 25kg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요. 이 내용을 코드로 구현해 볼게요. 먼저 while을 사용하는 방법은 while 뒤에 조건을 입력하고 콜론을 적고요. 그 밑에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반복 수행할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변수 3개를 먼저 선언할게요. 최대 허용 무게를 의미하는 max에는 25를 적고요. 현재 캐리어 무게를 의미하는 weight에는 일단은 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짐의 무게는 아이템 변수의 3으로 고정해 둘게요. 그리고 while문을 사용하는데요. while 뒤에는 조건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캐리어의 무게인 weight에 짐의 무게인 아이템을 더한 값이 최대 허용 무게 이하인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캐리어의 짐을 더 넣어도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라면 weight의 아이템을 더해주고 나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짐을 추가한다고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while문을 수행하다가 더 이상 짐을 넣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즉 조건이 false가 되면 while문은 벗어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총 무게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게요. 코드를 실행시켜보니 최대 8개의 짐을 추가할 수 있고 그때의 총 무게는 24kg인 것을 알 수 있지요. 헬스장에 가면 보통 러닝머신이나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저는 20분 정도 러닝머신을 하다 보면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러닝머신에는 빨간색으로 된 비상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아직 20분이 되지 않아도 비상 상황이 생기거나 해서 갑자기 기계를 멈춰야 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반복문에도 이런 비상정지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라는 건데요. 브레이크는 반복문 내에서 반복 수행 중인 동작을 즉시 멈추고 반복문을 탈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if 조건문과 함께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시즌 1부터 5까지 있는 어떤 드라마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반복문을 이용해서 시즌 1부터 순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먼저 본 친구가 시즌 1, 2까지는 정말 재밌는데 시즌 3부터는 너무 재미가 없다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if 조건문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현재 드라마의 시즌이 3이라면 반복문을 탈출하도록 해줄 수 있어요. 즉 이 문장들의 의미는 if 어떤 조건이 참이면 프린트문을 실행하고 나서 브레이크 명령을 수행해서 현재 반복 중인 for문을 즉시 탈출하라는 거예요. 포문을 이용하면 리스트 내의 항목들은 순서대로 반복하게 되므로 아직 시즌 3이 아니라면, 즉 시즌 1, 2면 시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프린트문을 하나 적어줄게요.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시즌 1, 2만 시청을 하고 이후에는 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 내에서 어떤 조건이 참일 때 그 반복문을 바로 탈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시즌 1부터 5까지 있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를 먼저 본 친구가 시즌 3부터는 재미가 없으니까 보지 말라고 해서 시즌 2까지만 봤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의도한 말은 시즌 3부터 모두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시즌 3만 재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즉 시즌 3은 건너뛰고 시즌 4, 5는 계속 보라는 거죠. 다행히 시즌 3을 보지 않아도 스토리 전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파이썬 반복문에서 어떤 경우에 동작을 건너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continue라는 건데요. 브레이크 때와 동일하게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역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보도록 해줄 건데요.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if 조건은 시즌 3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시즌 3은 재미가 없으니까 건너뛰고 시즌 4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continue를 적어주면 돼요. 즉 이렇게 뭐뭐 시청이라는 프린트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그 즉시 다음 반복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프린트문은 시즌 3일 때는 아예 실행이 되지 않고 다음 반복 요소인 시즌 4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시즌 1, 2까지 시청을 하고 시즌 3은 건너뛴 다음에 시즌 4, 5까지 끝까지 모두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경우 그 문단의 첫 문장은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들여쓰기라고 하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르게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if 조건문이나 for 또는 while 반복문을 배울 때 이미 들여쓰기를 써봤었는데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동일한 간격만큼의 들여쓰기를 한 코드들은 모두 하나의 문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들여쓰기가 적용된 이 세 개의 문장들은 if 조건이 참일 때 모두 함께 실행이 되는 거죠. 만약 그 문장 부분 앞에 있는 들여쓰기를 없앤다면 더 이상 위 문장들과 같은 문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실행 동작도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if 조건문,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그리고 뒤에서 배울 함수, 예외 처리, 클래스 등과 같이 콜론으로 끝나는 부분이 다음 줄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넣어서 문장을 작성해야 되고요. 중첩된 if문처럼 들여쓰기를 해서 문장을 작성하다가 다시 문단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강연만큼의 들여쓰기를 한 번씩 더 해줘야 합니다. 들여쓰기를 위한 공백의 개수는 따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4칸을 적용합니다. 들여쓰기도 4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만든 특정 제품들의 문제가 생겨서 해당 제품들을 모두 리콜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두 종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제품들의 모델명은 SIRO로 시로로 시작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제품의 이름을 리스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리콜 대상이 되는 시로로 시작하는 제품들만 뽑아서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리콜 대상 제품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리콜이라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순회하는데 만약에 if 조건문을 통해서 제품명이 시로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리콜 리스트에 추가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시로로 시작하는 제품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한 줄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리스트 내에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내거나 아니면 값을 바꿔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문법은 이런데요. 좀 복잡하게 생겼죠?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myList가 있습니다. 값은 1, 2, 3, 4, 5가 들어가 있고요. 이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3보다 큰 숫자만 뽑아서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myList를 순회하면서 값이 3보다 큰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for 반복문에서 했던 것처럼 for x in 반복 대상, 즉 myList를 먼저 적는데요. 리스트 내의 값들이 순서대로 x에 들어갈 텐데 이 x를 임의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for 앞에 이렇게 x를 이용한 식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냥 x라고만 적으면 리스트의 값을 변경 없이 그대로 쓰겠다는 게 되지만 x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각 리스트에 1을 더한 값들, x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각 리스트에 3을 곱한 값들, 그리고 x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번째라는 글자를 붙이면 1번째, 2번째와 같이 문자로 바뀐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맨 뒤에 if 조건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 값이 3보다 큰 경우에만 그 값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앞에서 x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했을 때 연두색처럼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if 조건문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결과값이고 이렇게 if 조건문이 있게 되면 x가 3보다 클 때, 즉 4와 5에 대해서만 새로운 리스트 요소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했을 때 실제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 코드를 문장으로 풀어보면 myList에서 3보다 큰 값들만 그대로 사용해서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예시로 다시 돌아올게요. for 반복문과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작성했던 이 코드들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코드를 해석해보면요. product라는 리스트에서 제품의 이름이 시로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직접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 외에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 원장님입니다. 이 미용실에서는 커트만 가능하며 가격은 10,000원으로 고정이에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산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합니다. 처음 손님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 손님이 결제를 할 때 가격 안내를 위해서 미리 코드를 적어두는데요. 커스터머 1이라는 변수에 이름을 적고 프린트문을 통해서 가격을 출력하도록 할게요. 조금 뒤에 두 번째 손님이 또 찾아오셨네요. 커스터머 2라는 새로운 변수에 이 손님의 이름을 넣어서 동일하게 가격을 출력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손님도 오셨습니다. 앞 손님들과 동일하게 코드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커트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00원으로는 미용실 운영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커트 비용을 1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들었던 프로그램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가격이 적힌 부분을 모두 찾아서 일일이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격만 올리자니 손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까봐 커트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로 해요. 다시 코드에서 커트 부분을 모두 찾아서 이렇게 일일이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동일한 코드들을 일일이 바꿔야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네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함수라는 건데요. 함수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들의 묶음입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코드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면 굉장히 편리해요. 함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define, 줄여서 def라고 적고 한 칸 띄어서 함수명을 적은 뒤에 괄호를 열고 닫고 콜론을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수행할 문장들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미용실에서 가격을 안내하는 코드를 함수로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함수는 show_pric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함수가 호출되면 여기에 정의된 프린트문이 실행됩니다. 제가 호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함수는 정의만 했을 때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아요. 함수 내의 문장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호출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코드 어디에선가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를 적어줌으로써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고 이 문장이 실행되면 그제서야 해당 함수의 문장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처음에 작성한 미용실 프로그램은 이런 형태였는데요. 공간이 좁아서 손님 2명분에 대해서만 남겨둘게요. 이 코드에 함수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을 안내하는 showprice라는 함수를 만들고 다른 곳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수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함수 안에 있는 부분만 딱 한 번 수정하면 끝입니다. 어렵죠? 네, 함수를 사용했을 때 코드의 동작 순서는 이렇게 돼요. 먼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도착을 하다가 showprice 함수를 호출하면 잠깐 함수로 이동해서 함수 내의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요. 함수 실행이 끝나면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와서 두 번째 고객님에 대한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되다가 함수 호출부를 만나게 되면 새롭게 함수 부분의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원래 코드로 돌아와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출은 이렇게 했었는데요. 커트 가격을 안내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수 내부만 고치면 되는데 코드를 다시 보니까 무슨 고객님을 출력하는 부분도 코드는 비슷한데 여전히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지요. 만약 무슨 고객님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글자를 추가하려면 역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수 내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배웠는데요. 함수명 뒤 괄호는 이렇게 비워둘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값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전달값 또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미용실 프로그램에서 무슨 고객님을 호출할 때 customer1, customer2와 같은 변수값을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수 안에서 처리해 볼게요. 첫 단계로 함수 정의부 내에 프린트문을 추가합니다. 이때 고객의 이름을 담고 있는 변수는 customer까지만 적을게요. 두 번째 단계로 함수 이름 뒤에 가로 속에 customer를 적어줍니다. customer는 showprice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보내주는 전달값이며 함수 내에서는 customer라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name과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단계로 원래 코드에서 무슨 고객님을 출력해주던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고요. 마지막 단계로 함수를 호출할 때 고객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showprice 괄호 안에 customer1, customer2를 각각 적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고객님 이름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글자를 추가하려면 이렇게 함수 내에서 한 번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함수의 전달값은 원하는 만큼 여러 개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전달값은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수 밖에서는 전달값을 쓸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함수로 호출할 때 전달값을 넘겨주면 함수 내에서 이 값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함수에는 반환값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함수 내에서 어떤 동작이나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그 함수를 호출한 쪽으로 결과를 반환해 줄 수 있는데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적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반환하려는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이 값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용실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해서 가격 정보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명은 getPrice이고 별다른 수행 문장 없이 바로 return 15,000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15,000이라는 값을 받아야 되겠죠. 밑에서 price라는 변수 equal getPrice 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price라는 변수에 return을 통해서 반환된 15,0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 문장은 여기 밑에 적혀있는 이 문장과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출력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단골 손님인데요. 아무래도 자주 미용실을 오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가격 할인을 해줘야 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단골 손님인 경우에는 커트 비용을 10,000원만 받고 일반 손님은 15,000원을 받도록 가격 정책을 바꿔볼게요. 먼저 단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EasyVIP라는 전달값을 정의하겠습니다. 이 값은 불리한 형태인데 true이면 단골, false이면 일반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f 조건문을 써서 EasyVIP가 true인 경우에는 10,000원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인 경우에는 15,000원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항상 이 둘 중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단골 여부를 전달하기 위해서 true 또는 false를 여기 함수 호출할 때 괄호 속에다가 적어줍니다. true이면 단골 손님이라서 10,000원을, false이면 일반 손님이라서 15,000원을 반환받아서 프라이스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함수에서 반환값은 보통은 한 개이지만 필요하면 투플 형태로 여러 개의 값들을 반환할 수도 있고요.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값을 반환하게 되면 그 즉시 함수를 탈출하게 됩니다. 즉 리턴 밑에 다른 문장들이 있다고 해도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커트 비용으로 일반 손님에게는 15,000원을, 단골 손님에게는 10,000원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보통 일반 손님이 단골 손님보다는 훨씬 많지요. 우리가 이전에 가격 정보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단골 손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일반 손님들에 대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 항상 false를 전달해줘야 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값이라는 걸 이용하면 함수의 사용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어요.
기본값이란 전달값의 기본으로 사용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짜장면 집이 있어요. 여기에는 짬뽕이나 우동과 같은 다른 메뉴도 팔긴 하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짜장면을 주문합니다. 이 식당에서는 여러분이 짜장면 2인분이요 라고 주문을 하게 되면 종업원은 주방에 2개요 라고만 전달합니다. 뭐가 2개라는 건지는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주방에서는 암묵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짜장면 2인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즉, 이 짜장면 집에서의 기본 메뉴, 기본값은 바로 짜장면인 것입니다. 함수에서는 이처럼 전달값 뒤에 등호를 붙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주면 끝이에요. 미용실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많은 경우에 일반 손님이기 때문에 이 집 VIP 값을 이렇게 false로 기본값을 설정해 두면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일반 손님인 경우에는 매번 false를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괄호 안을 비운 채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집 VIP 값은 기본값인 false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단골 손님인 경우에만 전달값으로 true를 넘겨주면 됩니다. 함수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개의 전달값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가격 정보를 얻어오는 getPrice 함수는 단골 손님 여부를 확인해서 할인해 줄 수도 있고 생일이거나 통신사 멤버십 할인도 받을 수 있지요. 그 외에도 카드 할인, 리뷰 할인, 신규 방문 할인 등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전달값이 있다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이 많은 전달값들을 모두 확인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함수를 사용하기가 꽤나 힘들겠죠.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두면 일일이 전달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즉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랬다가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즉 리뷰를 남겼다고 손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 우리는 리뷰 전달값을 true로 설정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함수를 어떻게 호출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리뷰라는 전달값만 true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본값인 false로 두는 거죠. 이럴 때는 키워드 값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달값의 대상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리뷰라는 전달값만 true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싶다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함수로 호출할 때 괄호 안에다가 대상이 되는 리뷰와 전달의 값인 true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리뷰 할인과 동시에 때마침 생일이라서 이 birthday 값도 true로 설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키워드 값을 또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때 키워드 값의 순서는 함수에 정의된 것과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금 여러분은 미용실 원장님이죠. 여러분은 매일 어떤 손님들이 미용실에 방문했는지 이력을 관리하기로 합니다. 방문 이력을 바탕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머리를 할 시간이 되면 고객님께 미리 연락을 해서 할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재방문을 유도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의 날짜와 방문한 고객님들을 관리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 이름은 BGS로 하고 오늘의 날짜를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고객의 수는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지요. 이럴 때는 전달값을 미리 여유롭게 많이 만들어두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전달값 전체 수보다 더 많은 고객님이 방문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가변인자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변인자는 말 그대로 개수가 바뀔 수 있는 인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값이 몇 개가 될지 모르는 경우에 개수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함수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변인자를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전달값 앞에 별 하나만 찍어주시면 돼요. 앞에서 몇 개의 전달값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던 함수를 이렇게 별 그리고 커스터머스라는 변수로 아주 깔끔하게 줄여버리면 됩니다. 참고로 이때 커스터머스는 튜플 형태로 값들을 받게 돼요. 함수 내에서 오늘의 날짜를 먼저 적어주고요. 모든 고객님의 이름을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하도록 일단 만들어 둘게요. 이렇게 가변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고객의 수가 1명이 됐건 3명이 됐건 상관없이 이 함수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장들을 각각 실행해보면 1명일 때는 이렇게, 또 2명일 때는 이렇게, 3명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고객의 수가 계속 바뀌죠. 가변인자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함수의 전달값이 여러 개 있다고 할 때 가변인자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function이라는 함수의 전달값에 별이 이렇게 b와 c에 2개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로 호출할 때 첫 번째 전달값인 1은 a로 되겠지만 나머지 전달값들은 몇 개씩 끊어서 b와 c에 넣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크릿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메시지라는 변수를 만들고 어떤 비밀 메시지를 몰래 보관해 두는데요. 함수 밖에서 이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이 코드를 직접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메시지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면서 에러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메시지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변수란 함수 내에서 정의된 변수를 말하는데 지역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함수 내에서 정의된 메시지는 이렇게 값도 출력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 밖에서 또는 다른 함수에서는 절대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함수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에 뭔가 값을 넣는다면 이 둘은 과연 같은 변수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둘은 이름만 같을 뿐 각각 시크릿 함수 내에서만 또는 플리즈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서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지역 변수들입니다. 함수 내에서 정의되고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변수를 봤었는데요. 함수 안이나 밖이나 상관없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전역 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접해 봤었는데요. 사용 방법은 그냥 함수 밖에서 만들면 그게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그러면 함수 밖에서나 함수 안에서나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와 똑같은 이름의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려고 하면 이때는 전역 변수가 아닌 noSecret 함수 내의 지역 변수로 새로 만들어져서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해보면 출력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사용만 할 때는 상관없지만 값을 직접 수정하려고 할 때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글로벌 메시지라고 선언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역 공간의 변수를 사용하게 되고 만약 전역 공간에 이 변수가 없다면 메시지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하고 전역 변수의 값을 바꿔보면 이 함수를 실행하고 프린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찍어봤을 때 처음에는 위에서 선언한 나는야 전역 변수라는 값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는 noSecret 함수 내에서 값이 변경된 진짜 전역 변수라는 출력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전역 변수와 함수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지역 변수의 차이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그램은 뭔가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송처럼 일방적이었습니다. 작성한 대로 그저 흘러갈 뿐이었죠.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우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input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햄버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버거 식당을 예약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햄버거 식당 직원이 예약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이렇게 input 괄호 속에 따옴표를 적고 문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력된 값을 name 변수에 넣고 다음 문장으로 실행되는데요. 확인을 위해서 print name을 해주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문장이 출력되고 나서 사용자 입력을 되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름 또는 저는 나도 코딩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name에 저장된 사용자 입력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약할 사람이 몇 명인지 물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인풋을 쓰는데 이번에는 num이라는 변수의 입력값을 받아볼게요. 그런데 이 식당은 한 팀당 최대 4명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num으로 받은 값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num이 4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적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총 몇 분이세요? 라고 하면서 사용자 입력을 되게 하고 제가 입력값을 8로 한번 해볼까요? 네, 8로 입력하고 났더니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스트링과 int 사이에 비교 연산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 말은 4는 int인데 우리가 입력받은 num은 int가 아니고 스트링이라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인풋으로 받은 사용자 입력값은 모두 문자열 형태라서 4라는 숫자도 따옴표 4와 같이 문자열로 저장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형 변환을 이용해서 인풋을 이렇게 int 괄호로 감싸주면 입력값을 숫자 자료형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코드로 바꾸고 실행해보니 잘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양록이라는 걸 매일 썼습니다. 수양록은 일기장 같은 건데요. 나름의 추억인 것 같아서 제대를 하고 나서 모두 디지털 파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장이 특히 기억에 남아서 예제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파이썬에서는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파일에 텍스트를 쓰거나 파일로부터 읽어올 수 있는데요. 바로 op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open 괄호 열고 파일명 열기 모드 그리고 필요하면 인코딩을 정해주면 되는데요. 열기 모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쓰기를 먼저 해볼게요. 쓰기 모드로 파일을 하나 열기 위해서 f는 open 괄호 열고 list.txt란 파일을 여는데 뒤에 따옴표로 감싼 w를 적어서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쓰기 위해서 인코딩 값은 utf8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현재 경로에 이 파일이 있다면 덮어쓰기, 없다면 새로 만들어서 파일을 열게 되는 거고 이 f를 통해서 이제 파일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f.wri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write를 해가지고 파일에 입력할 문장을 3개 정도 적어주겠습니다. 자, 문장 구분을 위해서 맨 뒤에는 \n으로 줄바꿈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close 함수로 호출해서 파일을 닫아줍니다. 파일은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list.txt란 파일이 생기고 내용들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파일을 읽어와 보겠습니다. 읽기 모드로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F는 오픈 그리고 파일명 똑같이 적어주는데 이번에는 열기 모드를 R로 해줄게요. 똑같이 인코딩은 UTF-8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f.read 함수를 통해서 파일 내용을 모두 불러와서 컨텐츠라는 변수에 넣고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아주 쉽게 파일 내용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f.close를 통해서 파일은 꼭 닫아주셔야 해요. 만약에 파일을 한 줄씩 읽어와서 뭔가 처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주 간단히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파일에서 한 줄씩 가지고 와서 라인에 넣게 되는데요. 이때 프린트 함수의 end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빈칸으로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줄이 하나씩 들어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end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리를 하고 나면 불을 꺼야 하고요. 손을 씻고 나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파일을 열었으면 다 쓰고 나서 파일을 닫아야 하는데요. 한참 파일 작업을 하다 보면 파일 닫는 걸 깜빡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read라는 건데요. read를 사용하게 되면 read 블럭을 벗어났을 때 사용 중이나 파일을 자동으로 닫아줘서 close 함수를 따로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파일 쓰기를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read를 쓰게 되면 이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문장을 read로 시작하고 나서 한 칸 띄우고 오픈 구문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맨 뒤에 오픈을 통해서 연 파일을 담을 변수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마치 위 문장에서 오픈한 결과를 이제 F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F라는 이름은 F 대신 파일이나 my underbar 파일이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콜론을 적고 그 다음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한 뒤에 이렇게 문장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close 함수를 따로 호출할 필요 없이 이 read 구문을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파일이 닫힙니다. 간편하죠? 파일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었던 문장을 이렇게 read 구문을 사용한 뒤에 파일 읽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파일 닫기는 해줄 필요가 없겠죠. 파일이 출력을 할 때는 가급적 read 구문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블랙박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먼저 블랙박스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블랙박스의 정보를 변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명은 먼저 네임은 까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블랙박스는 해상도도 중요하지요. 레졸루션이라는 변수에 FHD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가격은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20만을 넣고요. 그리고 같은 모델이라도 색깔이 다를 수 있으니까 색깔은 컬러라는 변수로 블랙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극히 적은 데이터긴 하지만 하나의 블랙박스 정보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4개의 변수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박스 모델을 하나 더 변수로 관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변수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 또 블랙박스가 하나 더 추가된다면 또 변수를 4개 만들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딕셔너리, 키 밸류 쌍으로 관리하는 딕셔너리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블랙박스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감지해서 그 영상은 별도의 이벤트 폴더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런 거는 변수만 가지고는 하기 힘든 함수의 영역이죠. 네, 딕셔너리만 가지고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클래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클래스는 여러 변수들을 묶어서 한 번에 관리할 수도 있고 클래스 안에 어떤 기능을 하나 함수와 같은 걸 만들어서 동작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클래스라는 개념은 처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클래스는 설계도와 설명서를 합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설명서를 따라서 블랙박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설계도를 따라서 블랙박스를 만들고 또 블랙박스가 가진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설계도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블랙박스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마치 종이로 학을 적는 방법이 소개된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따라서 여러 개의 종이학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클래스는 한 번만 정의를 해두면 그 클래스를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제품들을 오브젝트, 우리말로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각 객체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클래스,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클래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설계도와 설명서를 합친 정도의 개념이고요. 클래스는 여러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기능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제품을 객체라고 하고요. 이때 각 객체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클래스라고 적고 한 칸 띄운 다음에 클래스명을 적고 콜론을 한 뒤에요. 그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내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블랙박스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클래스명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단어들이 조합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는 블랙과 박스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쳤기 때문에 B 부분은 대문자로 뒀습니다. 그리고 정의 부위에 일단 패스라고 적어뒀는데요. 파이썬에서 패스는 구현해야 하는 부분을 잠시 미뤄두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친구하고 약속은 잡았는데 만나서 뭘 할지는 아직은 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다고 해서 그 함수가 실행되는 게 아니듯이 클래스도 정의만 한다고 해서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클래스 객체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듯이 객체의 이름을 B1으로 정의하고 등호를 넣은 다음에 클래스명을 적고 뒤에 가로를 열고 닫으면 돼요. 그러면 B1이라는 객체가 생긴 겁니다. 이 블랙박스 객체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점을 이용해서 b1.name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열의 값을 넣듯이 까망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b1이라는 객체에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준 거예요. 값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b1.name을 프린트를 통해서 찍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까망이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b1 객체가 정말 블랙박스의 인스턴스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isInstance라는 함수를 써서 앞에는 객체인 b1을 뒤에는 클래스인 블랙박스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결과가 true이면 b1은 블랙박스의 인스턴스가 맞다는 거고 false이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b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점을 통해서 네임 변수를 만들고 까망이라는 값을 넣어줬었는데요. b2라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b2.name을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b1 객체에는 name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줬지만 b2 객체에는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클래스는 설계도와 설명서를 합친 개념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 설계도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어있는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설계도의 내용을 채워볼게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init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 정의 다음 줄에 있는 패스를 지우고 이렇게 일반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df 띄우고 언더바 init 언더바 그리고 괄호 속에 우리가 만들 제품에 필요한 변수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이름을 위한 name과 가격을 위한 price를 가진다고 하면 self, name, price라고 해주고 나서 이때 self는 일단 그냥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콜론을 적고요.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self.name은 name, self.price는 pric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려면 b1은 블랙박스 그리고 괄호 안에 이름과 가격을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일반 함수 호출할 때와 동일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print b1.name, b1.price라고 해보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입력했던 값들이 잘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2도 해볼까요? b2는 블랙박스라고 객체를 만드는데 하향이 그리고 10만원이라고 하고 나서 값을 찍어보면 역시 값이 잘 출력되네요. 즉 우리가 만든 블랙박스라는 클래스는 name과 price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객체를 만들 때 name을 여기에, price를 여기에 넣어주는 초기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init 함수입니다. 자, 이제 블랙박스 클래스, 즉 우리 설계도는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 만들어진 b1, b2 객체는 각각 이런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init 함수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우리가 init 함수를 통해서 name과 price를 정의했었는데요. 이때 name과 price를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멤버 변수는 클래스 객체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이 생긴 책상이 있어도 사람마다 책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라고 해도 그들이 가지는 멤버 변수의 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객체는 서로 완전 독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객체에 대해서만 멤버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1 블랙박스에 특별히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다 그러면 b1.nickname은 1호 이렇게 b1 객체에만 특별한 멤버 변수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b1 객체의 형태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건 설계도나 설명서, 즉 클래스에는 정의되지 않은 그래서 b2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변수인 거예요. 클래스는 변수도 여러 개 가질 수 있지만 기능을 하는 함수도 가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init 함수를 써봤었는데요. 이렇게 클래스 내에 선언되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블랙박스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여행 모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시점부터 영상은 자동으로 별도의 폴더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녹화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찍는 일반적인 영상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가 되어버리는데
여행 모드를 켜면 그때부터 녹화되는 영상은 별도의 폴더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마주치는 아름다운 산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관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변수가 아니라 기능의 영역이고, 클래스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블랙박스에 이 기능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init 메소드 밑에 df를 통해서 하나 더 추가해주면 끝이에요. df, set travel mode라는 메소드를 만드는데요. 이때 전달받는 값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냥 셀프만 적어주면 됩니다. 셀프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메소드 내에서 프린트를 통해서 여행 모드 on이라는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b1 객체를 만들고 멤버 변수 접근하듯이 점을 이용해서 b1.set travel mode 그리고 괄호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행시켜보면 여행 모드 on이라는 글자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메소드의 전달값이 필요하다고 하면 init 메소드처럼 셀프 뒤에 이렇게 정의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행 모드를 여기에 전달받는 시간만큼만 적용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몇 분 동안 여행 모드 on이라고 프린트문을 바꾼 다음에 지금부터 20분 동안만 여행 모드로 녹화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여기 괄호 속에 지금 20만 넣은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20분 동안 여행 모드 on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내에서 메소드를 정의할 때 셀프라는 걸 썼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전달값이 2개면 그 함수를 호출할 때도 전달값이 2개여야 하는데 클래스의 메소드는 셀프를 포함해서 전달값이 2개라고 해도 호출할 때는 셀프를 제외하고 나머지 1개에 대해서만 전달했었죠. 이때 셀프는 객체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메소드를 조금 바꿔볼게요. setTravelMode 메소드의 프린트 부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앞에 self.name이 추가된 건데요. 여기 윗줄은 지워볼게요. 자, 이 코드에서 self.name을 통해서 이 객체의 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출력하는 건데 셀프는 객체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b1, b2라는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각각 메소드를 호출해보면 각 객체의 name 멤버 변수를 포함한 출력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을 실행할 때는 셀프 부분에 b1 객체가 들어가게 되고 아래 문장을 실행할 때는 셀프 부분에 b2 객체 자기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리죠?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블랙박스 클래스의 이름을 직접 적고 setTravelMod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달값으로 b1을 넣고 두 번째 전달값으로 20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함수로 호출하는 것처럼 b1은 셀프로 20은 min으로 들어가게 되죠. 코드를 1번처럼 적거나 2번처럼 적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요. 결국 우리는 블랙박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직접 호출하면서 객체와 전달값을 지정해도 되지만 보다 간편하게 b1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되 이미 b1 객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셀프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달값들만 지정해주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할 때 처음 전달값은 반드시 셀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메소드 내에서는 self.name과 같이 self.을 이용해서 멤버 변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블랙박스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는 여행용으로 따로 영상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넣으면서 가격을 조금 올렸더니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여행 모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기본적인 기능만 하는 블랙박스 따로 여행 모드를 지원하는 블랙박스를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블랙박스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대로 그냥 init 메소드만 남겨두고요.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는 트래블 블랙박스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이렇게 set travel mode 메소드가 추가된 채로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클래스의 init 메소드는 완전히 일치하지요. 멤버 변수도 똑같이 name과 price만 가지고요. 사실 우리 블랙박스들은 아주 작은 클래스인데 클래스들의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시 다 적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죠. 고맙게도 클래스에는 상속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속은 보통 부모로부터 남겨진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클래스에서의 상속은 어떤 클래스에서 사용한 모든 코드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코드로 돌아와서 블랙박스와 트래블 블랙박스 모두 동일한 init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요. 거기다가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는 setTravelMode라는 메소드가 확장된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인 트래블 블랙박스 뒤에 괄호를 써서 블랙박스라고 적어주면 블랙박스 클래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랬던 코드가 블랙박스 클래스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init 메소드를 여기 거를 갖다 쓰면 되니까 이 부분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왼쪽에 있는 기본 블랙박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부르며 이로부터 상속받은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코드 사용법은 동일해요. 블랙박스 클래스를 통해서 B1 객체를 만드는 것처럼 트래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B2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상속을 받은 블랙박스의 init 메소드를 통해서 하양이와 10만 원이 각각 name과 price라는 멤버 변수로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B1 객체는 사용할 수 없는 setTravelMode 메소드를 B2 객체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 블랙박스와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로 나눠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다행히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에서 여행 중에 녹화한 영상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그때그때 부지런하게 PC로 옮기고 지우는 사람이라면 64기가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128기가를 구매하도록 옵션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코드도 바꿔야겠죠?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의 경우 멤버 변수로 저장 공간이 SD카드를 의미하는 SD를 추가해서 이렇게 init 메소드를 새롭게 정의해줍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본 블랙박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init 메소드를 생략할 수 있었는데 다시 생겨버렸네요. 그러면 굳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이러고 있겠죠. 우리는 상속을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부모 클래스의 모든 것을 이용해야겠지요. 자, 여기를 보시면 부모 클래스에서는 name과 price를 받아서 멤버 변수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SD카드 데이터만 정의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최소한 name과 price를 설정하는 부분은 기본 블랙박스의 것을 사용하면 좋겠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블랙박스 클래스의 init 메소드를 직접 호출하면서 셀프를 명시하고 전달값으로 name과 price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name과 price는 블랙박스의 init 메소드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는 SD카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정의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보통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이렇게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상속도 똑같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고자 할 때 이렇게 부모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적고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지만 슈퍼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이때 슈퍼는 바로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슈퍼에는 이렇게 괄호를 감싸줘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메소드의 전달값으로 셀프는 필요가 없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의 슈퍼맨이죠.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에서 촬영한 영상을 멋진 배경음악과 함께 편집을 해서 추억용 여행 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기능 구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또 다른 제품인 360도 카메라에 그 기능이 이미 구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클래스를 바로 제공해줘서 상속받기만 하면 바로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클래스 이름은 비디오 메이커이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메이크 메소드를 통해서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에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 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본 블랙박스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네요. 어떡하죠? 그렇습니다. 또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다중 상속입니다. 여러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사용 방법은 그냥 클래스명을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적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클래스 뒤에 콤마를 찍고 비디오 메이커 클래스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트래블 블랙박스를 통해 B1 객체를 만들고 나서 참고로 여기는 SD카드의 용량이 64기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추억용 영상 제작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B1.make 메소드를 호출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바로 비디오 메이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 기능이 또 하나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능은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메일로 바로 전송하는 거라고 해요. 이 클래스 이름은 메일 샌더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샌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메일 발송이 되고요. 우리 클래스에서 이거를 또 갖다 써야 되겠죠? 다중 상속을 위해서 비디오 메이커 뒤에 콤마를 입력하고 메일 샌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형 객체를 만들고 메이크 메소드를 통해서 추억용 여행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메일 샌드 클래스의 샌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메일 발송까지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래블 블랙박스는 지금까지 이렇게 3개의 클래스로부터 다중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의 개선 버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선되는 부분은 바로 set travel mode 메소드의 동작인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여행 모드로 설정하는 것, 그래서 여행용 영상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되어서 여행 모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추억용 영상을 제작하고 메일까지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된 버전의 여행 모드 지원 블랙박스인 Advanced Travel 블랙박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 클래스는 트래블 블랙박스의 기능을 그대로 쓰면서 여행 모드일 때의 기능을 확장하는 거니까 트래블 블랙박스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set travel 모드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단순히 여행 모드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영상 제작 및 메일 발송까지 해야 하는 거죠. 이때는 부모 클래스의 set travel 모드 메소드를 Advanced Travel 블랙박스 클래스 내에서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자식 클래스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setTrable 모드 메소드를 정의한 뒤에 여기 안에서 make 메소드와 send 메소드를 통해서 영상 제작 및 메일 발송까지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인 트래블 블랙박스의 setTrable 모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이 메소드로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즉 자식 클래스에서 같은 메소드를 새롭게 정의하지 않으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쓰게 되고, 새롭게 정의를 하면 이제는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메소드를 새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트래블 블랙박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B1 객체를 가지고 setTrable 모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되는 반면에 어드밴스드 트래블 블랙박스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B2 객체를 가지고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과 메일 발송까지의 동작을 포함하는 코드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패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미 이렇게 써봤었는데요. 패스는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은 네버를 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떤 메소드가 필요한지 미리 구상한 것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 또 뭔가가 필요한 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작업을 먼저 하느라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패스라고만 적어두면 우선은 완성된 형태의 코드가 되어서 포맷 메소드로 호출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들을 이용해서 우선 클래스의 뼈대만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씩 메소드의 실제 동작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는 클래스 메소드 뿐만 아니라 for while과 같은 반복문, if 조건문, 그리고 함수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요리를 해먹으려 했는데 깜빡하고 음식 재료를 안 가져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되어서 꺼지기 직전이라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령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려고 한다거나 숫자로 바꿀 수 없는 걸 int로 바꾸려 한다거나 값을 2개만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999 인덱스에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을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류 또는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고 이 에러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프로그램이 올바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예외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예외 처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 콜론을 입력하고 나서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수행할 문장들을 원하는 만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except 콜론을 하고 나서 만약에 앞의 문장들을 수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 수행할 문장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문장은 에러가 나지 않으면 수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else 콜론을 적고 나서 적어준 문장은 트라이 위치에 있는 문장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했을 때 수행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finally 콜론을 적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행할 문장을 적어주는데 이 문장은 트라이 영역에 있는 문장들이 수행되다가 에러가 발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트라이 구문에 먼저 num1을 num2로 나눈 값을 리절트에 넣으려고 시도하겠습니다. 이때 num1은 3이고 num2는 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서 출력할 텐데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의해서 3 나누기 0은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except 구문을 통해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num2가 0이 아니고 3이라면 어땠을까요? 네, 3 나누기 3은 연산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else를 통해서 정상 동작했다는 구문도 적어주겠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밍 동작할 때는 num1과 num2의 값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finally를 통해서 수행 종료라는 구문을 적어줍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에러가 발생하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num1이 3이고 num2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면 먼저 이 문장이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니까 except 구문으로 가서 여기를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finally를 수행하게 되므로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num1이 3이고 num2도 3이라고 하면 이 연산은 문제가 없을 거고 따라서 아래 문장인 print 문도 실행되고 나서 정상 동작했을 때 처리되는 else 구문이 문장을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finally 구문을 타게 돼서 실행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외 처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쓸 수 있어요. try except는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처리를 하게 되고 try finally는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처리는 따로 없이 그냥 마지막으로 수행할 문장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try는 반드시 except 또는 finally 구문과 함께 쌍을 이루어야 하고요. try except else는 에러가 발생하면은 에러 처리를,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상 동작에 따른 처리를 하게 되고 try except else finally는 거기에 더해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말거나 어쨌건 마지막으로 뭔가 문장을 수행하고 마치게 되는 겁니다. (100년) 만에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습니다. 빌리고 싶은 책을 찾고는 사서분에게 갔는데요.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고 합니다. 화가 나지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만 하니까요. 에러는 실생활에서든 프로그램상에서든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게 무슨 에러인지 또는 왜 발생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사서분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다서권을 이미 대출 중이라고 한다든지 연체 중인 도서가 있다든지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든지 등등 무슨 이유로 대출이 안 되는지를 안내해주면 그에 따라서 뭔가 해결을 하거나 그에 맞는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예외 처리를 공부할 때 다뤘던 소스 코드를 조금 바꿨습니다. num1에서 num2를 나눈 값을 리절트에 넣은 뒤에 프린트문을 통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인데 num1이 3이고 num2가 0이라고 가정하면 이 문장에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이대로 코드를 실행시켜 보니 에러가 발생했다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무슨 에러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에러가 왜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0으로 나누려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주석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에러의 원인을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에러가 무엇인지 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except하고 콜론 사이에 exception as err이라고 적은 뒤에 프린트를 통해 err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에러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exception은 모든 에러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라서 그냥 이렇게 적으면 모든 에러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5권을 모두 대출 중이라면 대출 중인 책 한 권을 먼저 반납하거나 연체 도서가 있다면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던지 또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회원가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우리 코드에서는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except 구문을 추가하고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라는 문장이 실행됩니다. 또는 num2가 숫자 0이 아닌 문자여 0이라고 하면 정수형과 문자형이므로 서로 연산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새로운 except 구문을 추가하고 에러의 종류를 type 에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값의 형태가 이상하다는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에러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except 구문을 여러 개 적어서 그 에러에 해당하는 예외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만약 앞에서 나열한 모든 에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exception을 통해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ERR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구글에서 python exceptions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에러의 종류 및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만든 코드가 이번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 내에서 작업하다가 그런 경우라면 함수로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면 되지만 다른 파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모듈이란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는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변수나 함수, 클래스 등이 정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어떤 코드 또는 기능이 필요하면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아주 간단한 모듈을 만들어 볼게요. 굿잡.py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이런 문장을 출력하는 say라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에서 이 모듈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import 띄우고 모듈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from 띄우고 모듈명 띄우고 import 띄우고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쓸 변수, 함수 또는 클래스를 적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해보면 import 띄우고 굿잡, 즉 굿잡.py라는 파일에서 확장자인 .py를 제외한 굿잡을 적어주면 되고요. 밑에서는 모듈명인 굿잡.say를 통해서 이 모듈을 say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면 from 띄우고 모듈명인 굿잡 띄우고 import 띄우고 나서 우리가 갖다 쓸 say라는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듈명인 굿잡 없이 그냥 say라는 함수를 마치 이 파일에서 정의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동일하죠. 이 둘의 차이점은 첫 번째 방법은 모듈 전체를 가져와서 이 모듈에 포함된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고 두 번째 방법은 모듈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우리의 제에서는 say 함수만 가져다 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듈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파이썬에서는 수많은 모듈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듈 중 하나가 랜덤인데요. 가령 여러분이 랜덤으로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를 뽑고 싶다면 코드를 이렇게 랜덤 모듈을 임포트하고 나서 가위바위보라는 값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고 앞에서 인풋한 랜덤 모듈의 choic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넣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어떤 값을 뽑아내는 함수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모듈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글에서 list of python modules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링크를 통해서 파이썬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제공되는 모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랜덤은 I 클릭하고 여기 보면 있지요. 여기에서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예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는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모듈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모듈이 여러 개 모인 것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는 하나의 폴더이고 그 안에 여러 모듈들이 존재하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모듈을 공부할 때 만들었던 굿잡.py라는 파이썬 파일에 이어서 굿바이.py라는 파일을 만들고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파일들을 우리 워크스페이스 내에 나도 코딩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안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나도 코딩 폴더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새로운 파일에서 예를 들어 practice.py라는 파일에서 나도 코딩 패키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 상황이에요. 나도 코딩 폴더가 있고 그 안에 goodbye.py, good잡.py가 있고 밖에 practice.py가 나도 코딩 패키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나도 코딩 패키지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모듈과 똑같이 그냥 임포트 띄우고 가져오려는 패키지명, 즉 나도 코딩을 적어주고 나서 점을 찍고 가져오려는 모듈의 이름, 예를 들면 굿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줄에서 나도 코딩.굿잡.say를 통해서 say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 모듈에 정의된 것처럼 참 잘했어요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from 띄우고 패키지명인 나도 코딩을 적고 나서 가져오려는 모듈을 임포트 뒤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임포트 굿바이라고 하고요. 다음 줄에서는 goodbye.by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goodbye 모듈이 by 함수에 정의된 대로 또 만나요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지요. 만약에 두 개 모듈을 다 갖다 쓰고 싶은 경우에는 from 나도 코딩 띄우고 임포트 하고 나서 가져오고 싶은 모듈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모듈 내에 있는 함수들을 good잡.say, goodbye.by와 같이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잘했어요. 또 만나요. 이것으로 모든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